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마친 첫날 새 확진자는 사흘 연속 1,700명대였습니다. 명절 기간 가족 모임으로 확진된 사례도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의 대이동이 4차 대유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음 주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은 2,000명대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대학교 태권도 학과에서 학생 12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자고 이렇게 숙식하는 거는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그렇게 돼 있는 시설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합숙시설이라 그래서. 서울 순천향대병원 확진자는 22명이 추가돼 모두 47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들도 포함돼 돌파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배선실 등을 공동 사용하고 업무 중 이용하는 대기실이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추석 연휴 가족 모임 확진자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을 맞아 강원도 춘천에 있는 외갓집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아 2명과 외할머니 등 일가족 3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가족 3명도 강원도 평창에 있는 부모님 댁을 찾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16명으로 사흘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이 76%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확진자 수도 400명대로 올라서는 등 연휴 이후 전국적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 6시까지 집계된 확진자는 1,802명으로 내일 발표될 확진자 수는 2,00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추석 대이동으로 인한 영향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의심 증세가 있다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귀향 후에도 진단검사 이외에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자주 환기하기 등등의 노력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내일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6명까지로 다시 제한됩니다.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4차 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고 더 늦을 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시점과 속도 역시 이 정점의 폭과 시기를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조희영 기자가 그 정점을 전망해 봤습니다. 9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798.7명. 직전주 대비 4.3%가 늘었고 이 중 수도권 환자는 1,384.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증가 추세에 있었던 겁니다. 4차 대유행이 9월 중순쯤 정점을 찍고 9월 말쯤 감소세로 접어들 거라는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가 이달 초 영업시간 연장 등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나 4차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9월 초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봐야 되고요. 9월 중순이 되면 확진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런 전망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다만 확진자 수가 늘어도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 위중증 환자 발생은 줄어들고 있어 의료 체계는 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차 유행을 감소세로 바꾸는 노력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국민 70%까지 접종을 완료해야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면역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보건학적 조치 부분에 있어서의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정부는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할 걸로 예상되는 10월 말쯤 확진자 상황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수, 의료 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백신 접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 참여에 조금 더 속도를 낸다면
전 국민 접종률 80% 이상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예방접종센터. 연휴가 끝나자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의 오늘 접종자는 870여 명으로 하루 최대 접종 인원인 900명에 육박했습니다. 맞고 난 동료들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는 대부분 맞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다 맞고 있는 편이에요. 오늘 하루 전국에서 8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71.2%, 2차 접종률은 43.2%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40대 이하와 미접종자들의 접종까지 진행되면 1차 접종률 80%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표 수치를 80%로 보고 있다. 접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방되는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전파 속도는 줄어들 수 있다. 10월부터 시작될 4분기 접종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계획도 발표될 예정인데 2차 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고령자부터 추가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65세 이상과 18세에서 64세의 면역 취약군, 노출 위험군 등 세 그룹에 대해서만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276만 명과 임신부 27만 명에 대한 접종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연령을 5세에서 11세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을 마친 뒤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서 10만 명당 161명 정도로 특히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주로 30대 젊은 층이라 활동력이 왕성해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좀 더 상황을 분석한 뒤 추가 접종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혜택이 나왔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델타 변이 감염자와 접촉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는 앞으로 이런 혜택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범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변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무조건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백신이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건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지는 격리 면제 혜택에 예외를 둔 겁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접종 완료자는 변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어도 증상이 없고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와 6, 7일 뒤 두 번의 PCR 검사와 함께 수동 감시를 받아야 하고 수칙을 위반하면 자가 격리로 다시 전환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혜택들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혜택은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577만 4천여 명, 30대가 141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20대와 40대도 110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다시 접종 기회를 주고 지난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률은 1.6%에 불과합니다. 특히 20, 30대의 경우 여전히 10명 중 한두 명은 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자의 80%가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꼽았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안내와 소통을 통해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정부는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추석 연휴가 끝난 만큼 미접종자의 예약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야권의 유력 주자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여권의 선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휘젓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진 정치권 공방을 보도한 뒤에 수사 전망과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점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청산하기는커녕 검찰과 야당이 유착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정치를 또 후퇴시켰다는 게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고발장을 받은 당일인 4월 3일 곧바로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는 보도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주장했던 이른바 제보자 조작설은 허위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곧 손준성 검사 등을 불러서 전달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화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당내 조사에도 소극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고요. 고발 사주라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조사를 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수사는 더디고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며 수사를 자청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경찰, 검찰 수사로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인식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를 정쟁판으로 만들려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후보를 흠집내는데 여념이 없었고 정쟁 유발과 상호 비방을 일삼으며 민심과 전국을 어지럽혔습니다. 대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상대당 유력 주자를 향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장동 개발 의혹도 곧 수사 대상에 오를 것 같습니다. 여야 유력 후보가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수사, 검찰 담당하는 임현주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먼저 고발 사주 의혹부터 볼까요? 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수사가 쉬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도 지난주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앞서 대검 감찰부가 확보하고 있던 송 검사의 업무용 PC 등 증거 자료를 지난 주말 압수수색 절차로 넘겨받았습니다. 네. 특수사건 담당 부서인 반부패 수사 1부 소속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해 모두 8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수사팀은 교대로 출근하며 제보자 조성은 씨의 참관 아래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손준성 검사란 말이죠. 네. 아직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검찰에 앞서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는 압수수색 절차까지 마쳤지만 아직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기가 붙은 고발장 작성자나 이걸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람이 손 검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증거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에 신중을 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나 검찰 모두 사실상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중복 수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관련자 조사 일정 등을 놓고 물밑 조율도 하고 있는 걸로 관측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휩싸였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이재명 지사가 수천억대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안겨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인데요. 오히려 이 지사 측이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인사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이 사건이 배당됐는데요. 고발은 이 지사 측이 했지만 결국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이게 핵심은요. 화천대유가 과연 특혜인지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를 밝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혜는커녕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 사례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확고한 입장이죠. 네. 화천대유 같은 업체들과도 무관하고 부동산 폭등 국면에서 배당액이 커진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장 내일부터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 등에 접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의 폭리를 지켜만 본 탓에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 이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예상되는데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 또 수익 배당 구조가 설계된 과정 등이 우선 규명돼야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과정에 이재명 지사가 개입됐냐는 또 다른 측면의 쟁점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의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KT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신형 모델로 바꿨는데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고스란히 유출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를 반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서 대리점 직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저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자 대리점 측에선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면서 입마금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성. 지난 5월 모르는 남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려주면서 사진 9장을 보내왔습니다. 제 핸드폰 사진첩에 있던 사진들인데 이제 다이어트 전후 비교를 하려고 찍은 나체 사진 같은 것도 있어서 적나라하게 보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속에 있던 사적인 사진들이 어떻게 유출된 걸까? 피해 여성은 지난 3월 서울 홍대 근처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리점을 방문해 요금 할인 상담을 받으라는 전화였습니다. 흔한 마케팅 전화 같았지만 이게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할인 조건은 쓰던 휴대폰 반납. 피해자는 핸드폰 속 민감한 사진들을 직접 삭제하고 반납했습니다. 암호 같은 거 적어주고 가면은 소개화를 해주겠다고 해서 포스트잇에 다 적어가지고 드렸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할인 조건이 이상해 다음 날 곧바로 쓰던 휴대폰을 되찾아왔습니다. 만 하루도 안 되는 그 사이 피해자의 사적인 사진들이 모두 유출됐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삭제된 사진을 모두 복원해 동료들과 돌려본 겁니다. 매장 아니었어요. 창고에 들어가 봤는데 한 3-4명 몰려갖고 핸드폰을 보고 있길래 이게 뭐냐 하고 본 거예요. 그냥 나체 사진 같은 거를 돌려보고 있었고. 범죄가 발생한 곳은 KT 대리점 21개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총판 소속입니다. KT 본사는 본사가 아니라 위탁 대리점 직원들의 범죄 행위라며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 앞에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저 직원도 봤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저의 커리어 자체도 위협이 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죽고 싶었죠. KT의 위탁 총판업체가 피해자에게 처음에 제시한 배상 조건은 휴대폰 5년 공짜 사용. 그러다 MBC 취재가 시작되자 보도를 막는 조건으로 배상액을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더 해봤더니 이렇게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사적인 자료를 빼내는 행위를 부르는 은어가 따로 있을 만큼 일부 대리점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고 정보만 옮겨주는 경우에도 유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범행 대상은 주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쓰던 폰 반납 보상. 이동통신사들이 즐겨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 직원들은 이걸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런 범죄 행위를 탐정깍이라고 부릅니다. 반납받은 휴대폰에서 고객의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뒤져 빼내는 행위를 부르는 은어입니다. KT 직원들, 젊은 친구들의 이제 은어로 탐정 깐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해요. 탐정은 뭐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객 핸드폰을 뒤져보는 걸 탐정 깐다 그래요. 이들은 20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립니다. 사적인 사진들이 많고 보상 조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 핸드폰 뒤질 필요가 없죠. 20대 초반분들이시죠. 그럼 여성이죠. 잘 모르시니까요. 그냥 반납을 하셔야 되는 줄 알고 당연한 듯이 반납을 하시죠. 앞서 보여드린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SNS에 알리고 같은 대리점에서 판촉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11명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판매 수수료뿐 아니라 범죄 목적으로 판촉전화를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탐정 가게의 수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공장 초기화한 것처럼 고객 속이기. 예를 들어 아이폰의 경우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눌러야 사진까지 다 지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설정, 재설정만 누르고 고객을 속이는 겁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만 초기화를 시켜놓고 사과 화면이 뜨잖아요.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초기화 됐으니까 돌아가셔도 된다. 휴대폰에 반납하지 않고 정보만 옮겨달라고 해도 유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앉는 테이블과 정보를 옮겨주는 컴퓨터의 거리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정보를 옮기면서 갤러리 안에 있는 걸 찍어서 보관한다든지 공유를 하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쓰던 스마트폰을 반납하거나 판매할 때 반드시 직접 공장 초기화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정부가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을 반영해서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을 1.6%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전기료는 여전히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발전에 쓰는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반대로 연료비가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1분기 전기요금은 1.6%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연료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유연탄은 39%, 액화 천연가스는 72%, 유가는 54% 올랐습니다. 결국 정부는 올해 4분기 전기료를 킬로와트시당 3원, 1.6%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상한선이 있어서 연료비가 아무리 올라도 1.6%, 3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원래 계산대로라면 13.8원을 올려야 하지만 이제 작년 가격과 같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때 마이너스로 했던 것을 되돌려 놓은 상태죠. 더 올렸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연료비 상승이 계속되던 2분기와 3분기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르는 물가를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2분기 적자만 7천억 원. 6개 발전 자회사 적자까지 합하면 올해 적자는 4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 과제인 탄소 중립 의무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CO2 배출이 전력 부분에서 한 37%가 배출이 돼요. 전기요금을 낮게 가져가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소비자들이 많이 쓰겠죠. CO2 배출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는 악순환고리가 구축되니까 전기요금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싼 편입니다. 주택용은 독일의 3분의 1, 일본의 절반이고 OECD 평균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산업용은 OECD 평균의 87% 정도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러 언론들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탈원전이 전기료 인상을 야기했다.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SNS에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사들의 주된 내용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싼 원전을 가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원전 발전량 전년도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비중도 25.9%에서 29%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의 원자력 비중은 26.8%입니다. 즉,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오히려 원전 발전량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25%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그 줄어든 양만큼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체에 필요한 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엔 2019년 대비 10.9%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년 평균 약 1%도 안 되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요금 1%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0.017%포인트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미미해 보이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력 취약층을 보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서울에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빌린 건데 이게 진짜 빌린 건지 아니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 찬스로 집을 산 경우가 1년 사이에 3배나 늘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작년 5월 257제곱미터 한 채가 3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구입한 사람은 34살 남성. 집값 전액을 아버지에게 빌렸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집은 19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24살 청년. 집값의 90%인 17억 9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빌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찾을 수가 없죠. 금액대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요? 서울 같은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자기 자금이 얼마이고 빌린 돈이 얼마인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를 분석해봤더니 금융기관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경우가 2019년엔 1256건이었는데 작년엔 3880건으로 3배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4200건이 넘어 이런 추세라면 또 2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17억 9천만 원을 30년 만기로 은행에서 빌리면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700만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사람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부모에게 빌렸다고 했지만 이게 진짜 빌린 돈인지 아니면 거액의 증여세를 피하려고 빌린 척 속인 편법 증여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모 찬스로 집주인이 돼 임대료를 받는 미성년자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집을 빌려주고 임대소득을 받는 미성년자는 2019년 1795명에서 작년 284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료는 558억 원이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까지 이렇게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또 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 의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국회였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커피는 여자 같아야 제맛이다. 이래서 여비선은 뽑으면 안 된다. 엉덩이를 토닥토닥해달라. 뽀뽀해달라. 입법 활동을 돕는 국회 여성 보좌진들이 호소하는 성희롱 발언들입니다. 성추행 관련한 사건에서도 그냥 면책해버리면 사실 처벌 근거가 없죠. 정지를 시키고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예외였습니다. 21대 현역 의원들의 올해 이수 현황을 전수조사했더니 현역 의원 297명 가운데 단 12명, 이수율 4%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조차 소속 의원 17명 중 장경태 의원 단 1명만 이수했습니다. 보좌진들의 이수율은 더 낮습니다. 3천여 명 중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작 55명, 1.8%에 불과합니다. 의원 보좌직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늘상 10%도 안 되는 거예요. 이수율이 70% 이하이면 민간 기업의 경우 과태료 500만 원, 공공기관의 경우 담당자가 징벌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의원과 보좌진 3,300여 명을 빼고 사무처 소속 직원 1,600여 명만 이수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등록을 할 때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이랑 의원회관을 좀 분리를 해달라. 여가부 쪽에서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는 의원과 보좌진 역시 이수 대상이라고 유권 해석을 하면서도 어떤 제재도 내리지 않고 사실상 편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의원하고 보좌직원 포함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올해 또 상반기에 또 공문도 별도로 보내고 그렇게 좀 관리를 좀. 내년부터 4대 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이 70%가 안 되면 해당 기관은 언론에 공표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와중에 추미애 김두관 후보가 이 후보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개발은 공정하지 않았다면서 민간 회사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오늘도 정면 돌파였습니다. 의혹 보도를 주도한 조선일보를 겨냥해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또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공공 환수라며 이낙연 후보의 공세에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의 기원이 무엇이고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선 협공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업 논란은 보수 언론이 만들고 국민의힘이 나발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화내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 쪽 캠프 인사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도와주는 꼴이 됐죠. 이 같은 문제의식에 반색한 이재명 후보는 보수 언론과 야권의 공세는 자책골이 될 거라며 전체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대장동 사업이 불공정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토지의 개발 이익은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공공 토지는 민간의 참여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이른바 하천대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앞선 토론회에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화천대유만 대박을 받냐며 이낙연 후보와 보조를 같이 해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을 앞두고 주자들 간 미묘한 전선이 생겨난 양상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3년 전 경기지사 후보 시절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결국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현재 불거진 의혹 중 일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이라 할 민간업체 특혜 의혹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당시에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5천억 이상의 수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 2, 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 뜰로부터 5,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의 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습니다. 또 약 1년 뒤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공원 조성 사업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시행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성남의 뜰이 성남시 부담분을 제외하고
남은 이득의 대부분을 화천대유 등 보통주 주주들에게 주도록 설정한 데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의 이익이 정당했는지는 당시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당시 화천대유는 총 투자금 350억 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 7천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섰다며 충분히 위험을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거의 없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성남시가 화천대유 측에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을 벌였습니다. 첫 토론과 달리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토론에는 작년 총선 부정투표 의혹이 다시 공방의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선 수비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시작부터 홍준표 후보를 지목해 안보 공약을 따졌습니다. 이 핵군 추계 협상을 가게 되면 국익에 굉장한 그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윤 후보께서 지금 발표한 대북 정책을 보면 이게 문재인 이익의 대북 정책입니다. 상대의 공약을 짜깁기 한 게 아니냐는 논란과 사형제 폐지를 두고서도 설전이 계속됐습니다.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형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두테르테의 시기라고 했죠. 홍 후보님이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의 말실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안동대에 가셔가지고 인문학에 대해서 대학 4학년 대학원까지 인문학 공부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제가요. 예. 인문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언급한 총선 부정 의혹에 윤석열 후보가 동조인지 아닌지 다소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이자 결국 후보 간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그 발언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으로 지금 치부돼 버렸어요.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리더 자격이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인터넷 매체 비하 논란에 대해선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터넷 매체에 사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두 정치 신인들이 정책과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표절했다거나 며칠 만에 뒤집었다는 논란까지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기지 취약증인 2030 세대를 겨냥해 군 복무자 청약 가점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간주택 청약 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지난 7월 유승민 후보가 발표한 공약과 같습니다. 민간 주택을 분양받을 때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가점을 드리는 주택 지원이 있고요. 청약 가점 점수를 5점 주겠다는 것도 똑같고 현역병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이미 유 후보가 2달 전 발표한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은 5개의 논평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유승민 공약임을 알고도 발표했다면 명백한 표절이고 써준 대로 읽은 거라면 A4 대통령 복사판이라며 남의 공약을 그대로 베끼려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이어서 누가 먼저 발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사과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공약 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에 가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조했지만
열흘 만에 재검토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표 떨어질까 봐 말을 못했다며 절차도 문제고 예산도 많이 든다는 걸 번복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명백히 반대하겠습니다. 상속세 폐지, 낙태 반대, 부정선거 의혹 제기까지 잇따른 강경보수 행보에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했던 정의아 전 국회의장은 지지를 공개 철회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과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 경찰이 2년간의 추적 끝에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을 펼쳤는데요.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깜깜한 밤, 방패와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필리핀의 한 고급 리조트 내부에 들이닥칩니다. 2층으로 올라가 구석구석 문을 열고 살피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풀숲 사이를 불빛으로 비추자 성인 남성 한 명이 숨어 있습니다. 급하게 도망쳤는지 맨발에다 민소매에 반바지 차림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총책. 이들은 무려 1조 3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리조트 안에선 5단짜리 선반에 명품 가방 수십 개가 가득하고 골프용품과 고급 승용차도 발견됐습니다. 필리핀 연예인들이 사는 호화 리조트라고 합니다. 현지 경찰 특공대하고 이민청 30명이 코리안 데스크랑 같이 두거지를 급습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거죠.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포함해 3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도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정원 첩보를 토대로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아 필리핀 당국과 2년간 공조해 이뤄졌는데 검거한 2명은 국내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미국이 최근 혼란스러운 자국의 상황을 피해 탈출한 IT 이민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급증하자 그만큼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국경 순찰대가 이들에게 말 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면서 인권 탄압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를 흐르는 리오그란데 강. 말을 탄 국경 순찰대가 강을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거침없이 밀어붙입니다. 가축을 몰듯 말 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자 겁에 질린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텍사스 주 정부는 강둑을 따라 차량 수백 대로 장벽까지 세웠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인권 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강압적인 단속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What I saw depicted about those individuals on horseback treating human beings the way they were is horrible. Human beings should never be treated that way. 국경을 넘는 사람들 대부분은 중남미 섬나라 아이티에서 왔습니다. 이딴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최근 대통령 암살로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져 고향을 떠난 겁니다. Escuchando que está deportando la gente para Haití y Haití como Haití ahora está muy malo, no tienen presidente. 이민자에게 관대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2달 연속 20만 명을 넘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인근에 마련된 임시보호소로는 역부족. 14,000여 명 규모의 불법 난민촌까지 형성되자 미국 정부는 일단 2,000여 명을 IT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혐오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친이민 정책이 난민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입금을 했다가 돈을 날렸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명, 피해 금액이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판매자의 계좌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지만 중고 거래 사기는 이게 안 돼서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말 중고거래 앱에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7만 9천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상품권 15장, 150만 원어치를 사려고 114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인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고 싶어서 대량 구매를 했어요. 후기가 너무 잘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믿고 거래해도 된다. 판매자는 심지어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보내주며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금을 하자 연락이 끊겼고 상품권은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30대 택배기사 김모 씨도 SNS에서 같은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상품권 450만 원어치를 장당 7만 9천 원에 사 100만 원가량 이익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중도금으로 모아둔 돈 7천만 원을 입금하자 역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거를 주고 이제 안심을 시키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뭔가 풀린 것처럼 그냥 계속 입금을 했던 거예요. 20대 남성인 이 판매자에게 당한 사람은 확인된 것만 12명, 피해액은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이 고소해 경찰이 범인을 쫓고 있지만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 않아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지금도 버젓이 사기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기 의심 계좌를 바로 지급 정지할 수 있지만 인터넷 중고거래는 일반 사기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고. 중고거래를 비롯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작년 한 해 12만 건이 넘고 피해액은 900억 원에 육박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N번방 사건 당시 범인들의 철저한 보안 때문에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내일부터는 경찰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여성들을 노예라 부르며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통시켰던 조주빈.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범인들은 검거 전 극도로 보안을 지키며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접속자들에게 신분증이나 사진 같은 이른바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팀은 타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빌려 인증을 하는 등 운영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과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수사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짜 신분을 써서 계약이나 거래를 할 수 있고 성착취물 소지나 판매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경찰과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수사부서장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경찰은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현직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조금 전 서울 신촌의 연세대학교 앞에서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치여서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자세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곳곳에 크게 다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시민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서 있습니다. 심폐소생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는 행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서울 신촌의 연세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보행 신호가 켜져 시민들이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SUV 차량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무슨 영화를 찍나 싶어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이제 좀 줌으로 당겨서 촬영을 시작했는데 119 앰뷸런스 같은 게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사고구나. 퇴근길 붐비던 시간이어서 사고 당시 굉음과 함께 비명이 들리고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초록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분들이 이제
다들 소리치면서 차 막아달라고 해서 차를 막았었고요. 이 사고로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꼬마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랑 뭐 학생으로 추정되는 분들이랑 되게 다양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곧바로 소방대원 50여 명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6명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행히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대 후반인 SUV 운전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던 중이었고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현재 이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한국 전쟁 때 숨진 한국군 68명의 유해가 미국 땅에 모셔져 있다가 이제서야 고국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직접 이들의 유해를 돌려받아서 최고의 예우 속에 지금 이 시간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엄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와이 공군기지에서 열린 한미 유해 인수식. 유해를 덮고 있던 성조기가 유엔기를 거쳐 마침내 태극기로 바뀝니다. 고 김석주 일병과 고 정환조 일병. 미 7사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다 1950년 겨울 아군 4천여 명이 희생된 장진호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짧게는 40년, 길게는 68년 만에 북한에서 유해를 발굴했지만 다른 미군과 섞여 하와이로 넘겨졌고 이달 초에야 뒤늦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군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 유해 인수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를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영웅들을 모시고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향한 용기와 희망을 일깨워준 영웅들이 마침내 자신이 나고 자란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66명의 국군 용사들이 함께 고국의 품에 안겼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숨진 미군 6명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 이어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인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하고 특히 남북미가 유해 발굴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용사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석주, 정환조 두 일병의 유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 전용기에 다른 용사들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에 모셔졌습니다. 유해 인수식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문 대통령은 68구의 국군 유해와 함께 하와이를 출발했으며 잠시 뒤 고국에 도착합니다. 호놀룰루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 당사국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언하자고 제안한 걸 두고 미국의 국방부가 그 논의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미국 국방부는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open to a discussion about an end of war declaration, but we are also committed to diplomacy and dialogue with the DPRK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회담 직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실용적인 접근으로 대북 관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대북 관여의 방법으로 종전선언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중요한 모멘텀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점을 미일 양측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설명을 경청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의 거듭된 대화 요청에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이번 유엔 연설에서
상황을 뒤집을 카드로 종전선언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오는 27일 김성주 유엔 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축구장에 호기롭게 난입했지만 안타깝게 들려나간 불청객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보스니아 프로축구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난입했는데요. 좀처럼 공을 내주지 않아요. 오히려 다리 사이 통과 기술까지 선보입니다. 공을 향한 집념도 대단한데요. 결국 출동한 보안 요원에게 들려나가는데 회장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 같네요. 공이 너무 탐이 났나 봐요. 이번엔 날이 갑니다. 크로스가 상대 못 맞고 높이 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한 번 튄 공이 골키퍼 키를 넘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 얼어버린 골키퍼. 골 넣은 선수도 지켜본 골키퍼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겠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각도가 없는 골라인에서 크로스 대신 슈팅을 선택한 선수의 결말입니다. 해피엔딩이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Ganhou essa bola, bateu direto! E todo mundo ganhou a jogada em cima do 눈부시게 드러난 푸른 하늘이 아쉬울 만큼 퇴근길 어둠이 일찍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계절이 깊어지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데요.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이라지만 아직은 낮의 길이가 조금 더 길고요. 실제 같아지는 때는 이번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서울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일교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최고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5도, 안동 14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릅니다. 서울 28도, 광주 27도를 보이겠고 강릉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대부분 지방에서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